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행정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뭐 쭉 앞에 지나오다가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질적 행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적 행정가치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익이 제일 앞에 있죠. 공익이 제일 앞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체설, 과정설, 그리고 절충설이 있어요. 절충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요렇게 실체설하고 과정설을 비교하는 거를 더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둘을 비교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랬었어요. 과정설을 뺀 나머지는 사실상 다 실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무슨 이제 뭐 공리설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규범설 같은 것도 있었는데, 걔네들도 다 사실은 실체설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 했었지요. 자, 그리고 표로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어요. 예. 요거 한 줄 한 줄 꼼꼼히 좀 보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주요 내용은 해드렸던 건데, 한 줄 한 줄 꼼꼼히 좀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얘기는 뭐 롤즈의 정의론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원초적 입장이 무지의 배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의 제1원리, 제2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채워져야 된다는 거. 뒤에 있는 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차등의 원리예요. 차등의 원칙. 요게 저축의 원리하고 비교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저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남은 게 있으면 좀 아껴두자 이런 거잖아요, 저축이. 그런데 차등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야, 아끼긴 뭘 아껴. 야, 지금 적게 가져간 사람들을 먼저 고려해 줘야지.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적게 받은 사람들 그거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들 먼저 주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이제 차등의 원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국대의 원리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옆에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고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는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유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예,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자유의 개념을 제가 3단계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죠? 3단계로 해가지고 자유의 개념이 18세기의 자유권, 19세기의 참정권, 20세기의 사회권 이런 형태로 왔다 그렇게 했었죠. 네, 그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개념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 근데 사실상 그 롤즈의 정의론에서 2-1의 원리가 절대적 평등에 해당이 되고요, 2-2의 원리가 상대적 평등에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는 것 자체가 조건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비교해 보시고, 요걸 형평성으로 끌고 나가 보면은 절대적 평등이 이제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이제 명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평등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직적 형평성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조건의 불평등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세대 간의 이제 공평 부담 이런 것들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불러요.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가요,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막 10년짜리 뭐 더 나가서 막 20년, 3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세대 갚아라 이거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땡겨다 쓰는데 다음 세대들이 갚아라.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야, 빨리빨리 커갖고 니네 나중에 30 몇 살 되면 그때 한참 일할 때네, 그때 니들이 돈 벌어갖고 갚아줘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이걸 넘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부도덕한 일이냐.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세대를 위해 갖고 다음 세대한테 짐을 넘기는 거야. 이 논리 많이 들어갔죠. 어디서 많이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지금 이거 재정 적자가 뭐 심해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빚을 얼마를 넘겨주네, 마네, 뭐 큰일 났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00%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요, 다음 세대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뭔가 우리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 시스템을 확립해 놓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음 세대들, 지금 어린 아이들 세대들은 혜택이 없어집니까? 그들하고는 무관한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오히려 더 장시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내리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부도덕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다음 세대도 니들도 누릴 건데 니들도 돈 내라. 이게 합리적인 거지. 우리가 떠넘긴다라기보다는 니들도 누리는 거니까 니들도 돈 내.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되고, 수직적 형평성이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수직적 형평성이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조건의 불평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세대 간의 비용에 대한 분담,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대신에 남들보다 더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더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우대 조치한다. 이것까지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동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형평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남들보다 노력한 사람 인정받아야지. 동메달 딴 사람보다 금메달 딴 사람한테 연금 더 주는 거 불만 있어요? 없죠? 없죠. 아시안 게임 같으면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금메달 따면은 남자들은 병역 혜택을 주는데 은메달, 동메달 안 줘. 올림픽은 다 주지만, 그잖아요. 그 올림픽은 다 주는데 왜 아시안 게임은 다 안 주지? 그 이유 자체도 보면은 이제 그 차등을 두는 거예요. 더 어려운 데에 가서 3등 안에 들었으면, 세계 3등 안에 들었으면 그건 혜택을 좀 주자. 국위선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위선양한 대가예요. 국위선양하고 국민들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메달 좀 많이 따주니까 사람들이 야, 병역 면제가 웬 말이냐 이러는 거지만, 옛날에 메달 잘 못 딸 때는 메달 하나만 따도 국민들이 엄청 기뻐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흔해지다 보니까는 야, 그거 왜 걔네만 특혜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무튼 국위선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건데, 능력과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를 그렇게 차등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짤로 군대 갔죠. 짤로 군대 갔는데, 군대 간 건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없거든. 그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뭐 봉사해서 기여를 한 바도 별로 찾아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너는 가서 총이라도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보시면 되고요. 이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만큼의 빈부격차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하고는 왜 자꾸 싸우냐면, 싸우는 이유가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부동산도.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는 게, 지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지속 수십 년간 그거를 너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투기하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덩달아서 거기 동참한 사람들이 손해보게끔 하는 이런 구조, 그런 것들 속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만은, 근데 이거잖아요. 이 생산에 뭔가 내가 더 많이 기여하고, 생산 과정에서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여러분 싫어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뭐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됐다며. 근데 그거 갖고 누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 못 봤는데? 그냥 왜냐면 아니까. 그 사람이 IT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걸 아니까, 야, 고생하고 저런 성과를 냈으면은, 그래, 당연히 부자로 사는 거지 그거 불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까지를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네, 넘어가 보시고요. 자, 이제 수단적 행정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수단적 가치로 가봅니다. 자, 갑니다. 행정 가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둘로 나눠서 봤었어요. 이게 이제 본질적 가치가 하나가 있고요. 본질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단적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본질적 가치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것이어가지고요. what 이렇게 봐야 되고, 수단적 가치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how로 표시를 하고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단적 가치는요 뭘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냐면은 능률성을 중심으로 보세요. 행정학에서는 계속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이 원래는 여기 이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애죠. 얘가 능률성이 있는데 이 능률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투입 대비 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입 대비 산출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능률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능률성은요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같은 산출이라면 투입을 좀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가면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능률성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야 같은 투입이면은 좀 편익을 좀 증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게를 효율성이라 그래요. 사실은 둘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문제 안 냅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냥 보자고요. 그래갖고 투입 대비 산출. 가능하면 투입은 줄이고 가능하면 산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능률성, 효율성이라고 봐두시고요. 요거보다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성이라고 하는 애인데 경제성은 뭐냐? 경제성은요. 요거는 이제 비용의 극소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의 극소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 알겠죠? 비용을 줄이는 거 웬만하면 비용을 좀 줄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용의 극소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 경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면은요, 이제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효과성이란 개념이 있는데 효과성은 뭐냐? 이것은요, 목표에 대한 달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에 대한 달성도.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이제 투입은 인풋 아니겠습니까? 인풋이죠. 인풋이에요. 인풋, 투입. 그리고 이제 산출은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푸트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목표의 달성도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냐. 아웃컴, 결과. 아웃컴에다가 플러스 아니면은요. 임팩트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임팩트가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컴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는 이거 영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하고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아웃풋은요. 단지 야 지금 얼마 써서 몇 개 만들었어. 그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컴은 뭐였냐면은 몇 개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 어떤 결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뭐 이런 것까지. 왜 사람들이 좋아해? 이런 것까지. 그래서 궁극에 사람들이 행복해졌나? 여기까지 뭐 임팩트.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다음 단계까지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효과성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자, 나중에 NPM 시대 때는 있잖아요. 이 둘을 갖다가 다 강조를 했는데 이 둘을 합쳐서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냐면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둘을 합하면 생산성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 능률성을 기준으로 이건 됐죠 이제 내가 네 개의 개념을 묶어갖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지만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능률성하고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말입니다. 민주성을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민주성이라는 걸 떠올려 보셔야 돼요. 민주성이 있는데 민주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구성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하는 걸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민주성 안에는 이게 또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 원래 능률성에도 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능률성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계적 능률성하고 사회적 능률성.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고 됐죠? 네, 그리고 여기 민주성이다 그래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대내적 민주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대외적 민주성이 있죠. 행정에서 민주성이다 그랬을 때 대내적 민주성은 이거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
예, 요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대외적 민주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찌 됩니까? 저것은 이제 시민들 같은, 그죠? 요런 이제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들을 위해 대응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성하고 좀 유사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합법성이 있어요. 왜 유사하다고 보냐면 이런 거거든요. 민주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갖고 거기서 이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법을 만드는 일이죠.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애환이 많을 거야. 옛날에는 국회의원 그러면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엔 그러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거들먹거려 봐. 완전 개씹힐걸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물론 우대받는 게 있죠. 있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 봉사하는 자리가 좀 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고민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진짜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이거 왜 안 되냐고. 우리 동네 이거 하나 더 해달라고. 이런 요구 하는 거. 어쩔 때는 또 이기적인 어떤 요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맞죠? 네.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국회에 가서 논의의 장에 올려놓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역할이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합법성까지, 법으로 만드는 거. 법으로 만드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성과 합법성은 조금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합법성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합법성이다 그랬을 때 법에 따라 통치한다. 이거 합법이죠. 합법성 강조하는 거죠. 그랬을 때 형식적 법치가 있어요. 여기도 형식적 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가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가 있는데 형식적 법치는 뭐냐면요. 악법도 법이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개정될 때까지 무조건 지키고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게 형식적 법치의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형식적 법치의 개념만 있었죠. 법치에. 그런데 형식적 법치의 개념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형식적 법치가 말입니다. 형식적 법치가요. 얘가 이제 히틀러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경에 빠지죠.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히틀러 같은 애들은 자기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틀어쥐고 지가 정한 법을 안 따르면 그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독재 정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히틀러 때문에 그렇게 놀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형식적 법치만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끌고 나온 게 실질적 법치입니다. 실질적 법치. 됐죠? 네. 실질적 법치는요. 악법은 지키는 게 아니지. 악법은 법이 아니고 악이야, 악. 그게 뭘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냐? 여기에요. 보면은 이런 걸로 나누는 거죠. 형식적 법치다 그랬을 때에는 언니 뭐만 보냐면요. 합법성만 보는 거거든요, 얘는. 합법성만 보는 겁니다. 야, 법이 있으면 지켜야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질적 법치는요. 합법성도 합법성이지만은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뭐도 봐야 되냐? 야, 근데 법이 정당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 정당해?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와 동의를 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은 야, 그건 왜 지켜야 돼? 그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 정당성을 잃었으면 그건 악이지, 그 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 정당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여돼 있을 때는 시민 불복종이라든가 말이죠. 시민 불복종이라든가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알겠죠? 네. 정당성이라는 걸 또 중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민주성, 합법성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책임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책임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책임성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이제 제도적 책임성, 법적, 제도적 책임성 같은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냐면 자율적 책임성,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투명성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런 거죠. 요게요, 절차의 투명성도 있을 수 있고요. 절차의 투명성, 결과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의 투명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투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투명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결과적인 것도 다 드러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차적 투명성은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공개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과정의 투명성은 그 흘러가는 플로우 있죠. 그거에 대한 투명성. 뭐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잖아요. 능률성. 이거 얘네들은 조금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몰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갖고, 거기다가 좀 같이 놓은 거고, 됐죠? 하나만 더 추가할까, 참?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자,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왜 얘를 완전 같은 맥락 아니지만 좀 추가해서 같이 끼워 넣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라 그랬죠? 퍼트넘 같은 학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퍼트넘 같은 학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앤드, 뭐, 그리고 이제 뭐, 후쿠야마 같은 학자가 있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일본계 학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퍼트넘이 제시했던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요,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여기서는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규범을 잘 지켜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주적 절차하고 또 연결이 되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뭔지 알겠죠? 좀 뉘앙스, 느낌, 어떤 건지, 그죠? 뭐, 요런 것들. 같은 맥락 속에서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얘는 플러스해서 보시고, 그러면서 얘랑 얘의 맥락,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맥락과 얘네들의 맥락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또 하나 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합리성은 뭘 합리성이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있잖아요. 합리성은 수단의 적합성을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에요. 수단의 적합성, 됐을까요? 수단의 적합성. 그런데 이 수단의 적합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합리성 안에서도 어떤 게 나눠지냐면요. 특히 일단은요, 여기에 정치적 합리성 같은 게 있어요. 정치적 합리성,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에다가 뭐 법적 합리성 같은 거 있잖아요. 법적 합리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기술적 합리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등등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요게 말이죠. 요 중에서도 정치적, 경제, 그 다음에 윤리적 합리성 뭐 등등 있어. 말을 다 갖다 붙이면은 다양한 합리성들인데, 이 중에서도 정책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은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정책 합리성은 있잖아요. 이 구성원 간의 합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만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합의나 타협 같은 거. 요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합리성이다,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얘가 이제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것은 경제적 합리성은요, 여기 저 아까 능률성 있죠? 그런 것들이 극대화예요. 능률성, 효율성의 극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합리성은 이 민주성 같은 것들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은 요거네? 능률성하고 또 연결되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리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하나 추가해 드리면,
요 능률성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민주성하고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고 다른 각도에서 또 좀 비교해 봐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가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외성. 가외성이다 그랬을 때에는 가외성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요. 번외, 여분, 초가분 뭐 이런 게 가외성이에요. 예. 이거는요. 여분, 초가분, 뭐 이잉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잉여분 이런 거, 중첩, 반복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과 관련된 게 가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능률적일 수는 없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능률성이 있는 거죠.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지만은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안정성의 확보죠. 안정성의 확보예요. 만약에 A 플랜이 잘 안 먹히면 컨텐저시 플랜이 하나 더 있는 거지. B 플랜이 대기 딱 때리고 있는 겁니다. A 플랜이 잘 안 될 때는 B 플랜으로 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가외성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것은 좀 비능률이긴 하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행정학의 트렌드, 뭐 요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행정학에서. 불확실성. 어떻게 변할지 진짜 우리 잘 모르겠지.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예측이 잘 안 돼.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의 생활 모습도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5년 전하고 지금을요, 이게 쭉 연결되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고 있지만은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어플 같은 거하고 지금 쓰는 어플들하고 한번 봐보세요. 생활 양식이 많이 달라져. 진짜요. 보면은 10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천지가 개벽했어. 10년 전이면 그때가 스마트폰 초창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양식 자체가 진짜 달라졌어. 예. 지금은 저도 뭐 다른 거 다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웬만한 게 다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갑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그잖아요. 뭐 현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그 신용카드도 이 안에다 담아서 갖고 다니면 되고 버스도 이걸로 타면 되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과금도 이걸로 내고 뭐 강의도 이걸로 보고 뭐 다 하잖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체감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삐삐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학생들이 휴대전화가 없는 건 아니었으나 그런 것까지 갖고 다니기는 버겁고, 예, 그때는 막 PCS 막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중화되는 초창기였지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삐삐로 막 이렇게 번호 남겨가지고 전화해달라고 하고, 그거 뭔지 알죠? 개념은. 지금 뭐 의사들이나 조금 쓸까? 아니 그런데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가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어릴 때 접했던 세상과 내가 청년기 때 접하던 세상과 나이 들어서 접해가는 세상이 다 달라. 계속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농경사회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로울 따름이야 정말. 조상들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그때 뭘 변했겠어. 10년이라고. 지금은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10년이면. 근데 이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져. 그러니까 행정학자들도 뭐에 고민이 있냐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된대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여분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초가분, 중첩된 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게 시험에 나오고요. 근데 그 사례를 꼽으라고 할 때가 있어갖고 가끔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양원제? 이런 게 막 예로 나오기도 해요. 양원제. 양원제 뭐예요? 양원제가 뭐죠? 양원제는 국회를 2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한 군데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도 다른 한 군데 국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보완이 되겠죠.
이런 걸 가해성이라고 또 이렇게까지 봐요. 삼심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가해성. 1심의 잘못, 2심의 잘못 이런 것들이 3심에 가서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고, 그죠? 가해성이고, 그 다음에 또 가해성의 사례로 많죠, 뭐 많은데 전기 같은 거 블랙아웃 될까봐 여분의 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요즘에는 정전에 대한 생각 해본 적 없죠, 정전. 이런 건물들에도 나름 자체 발전기 같은 걸 두게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안정성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례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러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재를 한번 와보세요. 88페이지. 수단적 행정가치. 거기에 이제 경제성, 능률성 나왔고요. 효과성, 생산성.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도식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성으로 가보면 민주성인데, 민주성도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합리성이 나와 있는데, 합리성은요, 뭐 여러 학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지만서도 넘어가서 보시면은 특히 디징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5번에 디징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정책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정책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뒤에 가서 정책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재무행정론가도 또 나와. 그러니까 요 개념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성이 있죠. 합법성.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나왔죠. 신뢰성.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신뢰성이 이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겁니다. 특히 제가 요 얘기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너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합리적이죠,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서구 사람들. 그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 영역도 딱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 합리적인 건 좋은데 너무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이제 부족해지냐. 항상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의 이치는요. 제로 마진이야, 제로 마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 항상.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 그 교훈이 뭐예요? 물질적 욕심을 부리면은 나머지 어떤 뭐 불행이 또 찾아오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그래서 어떤 뭐 정책이나 제도도요. 지금 필요해서 어떤 제도를 딱 도입하잖아요. 그 장점을 살려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뭐 하나의 단점이 또 따라와. 항상 그렇게 돼 있어. 판도라 상자 같았고. 뭔가 하나가 따라와. 그래서 지금이 되게 내 인생에서 인생 주기에서 최악이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길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길게 보는 습관. 길게 보면 지금의 이 시점의 이 고통도 다음번에 해가 떠오르기 위한 하나의 새벽의 그 추운 날씨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 짙은 어둠 이런 것일 수 있어가지고 다 이제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무난하게 이렇게 굴곡이 좀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길게 봐야 돼요. 어쨌건 장애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죠?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되겠다고 준비하다가 면탈을 하고서 면접에서 탈락하고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걔 열심히 하라고 주변에서 너 이거 꼭 돼야 돼. 너희가 안 되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도 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느꼈겠지. 근데 인생 사는데 공무원 하나 딱 하면 되지. 그러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나의 점수는 더 좋았는데 왜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냐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경험해 보면서 거기서 또 수련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게 수련되는 과정이 없으면 다음번에 뭐 다른 일로라도 그런 수련의 과정은 또 겪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 순간을 모면을 못해서 그렇게 돼요. 이런 일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여러분들도 이 인생 길게 봐야 되고 인생은 제로 마진이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책이나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있잖아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오게 돼. 앞에서 왜 행정학 이론 볼 때도 욕하는 놈들은 항상 욕하잖아요. 어떤 이론이 딱 있는데 이 되게 멋있어. 이 설계가 잘 되는 이론 같아. 그래도 야, 그거는 이런 한계가 있잖아. 저런 한계가 있잖아. 계속 지적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은 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뭐.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 합리성은 많이 얻었는데 사회적인 자본,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 많이 무너진 거지. 네트워크 이런 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걔네들은 이제 이거를 90년대 이후에 네트워크라는 거 엄청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딱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자본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물건 남이 손 안 대고 뭐 잃어버려도 막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뭐 있지만은 그런데 대체로 사회적 자본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대신에 사회적 자본이 높으려면 또 잃는 게 있어 항상. 인생만 제로 마진이 아니라 모든 제도도 제로 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끈적끈적함이 있지. 끈적끈적함. 사람들끼리 치대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내 개인 바운다리에 사람들이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 내 사생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리고 막 자꾸 캐물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런 것들도 공존해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어.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서구 사회는 그런 것에서 우리랑은 좀 이제 다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회성이 나와 있어요. 가회성은 남는 거, 초과분, 여유분, 반복, 중첩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에 보니까요. 중첩성, 반복성도 있는데 동등잠재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동등잠재성이 뭐냐 이거를 보면은요. 요거는 주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옆에 봐보세요. 보조적 조직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동등잠재성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A 플랜이 안 먹히면은 컨텐전시 플랜으로 B 플랜 들고 와야 되는데 B 플랜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A 플랜보다. 그러면은 이건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성이 확보됐다 말할 수 있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가해성 확보가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성이 확보가 되려면은 동등잠재성이 있어야 된다. 잠재력이 유사해야 된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양원제도 있고 연방주의는 왜 나왔을까? 얘네는 정부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연방정부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도 이런 것도 국민의 존중, 국민의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상권 분립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인권 침해하려고 그럴 때 국회가 그걸 막아준다거나 사법부가 이걸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갖고 견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상권 분립도 들어오고요. 신급제도 나와 있고 개선 막료. 행정조직 안에 개선도 있고 막료도 있고 서로 견제합니다. 분권화, 품위제, 예비전력 이런 것들 뭐 다 들어와 있어요. 품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면은 밑에서 위에 결제 올리는 거 있죠. 그걸 품위한다 그래요. 품위. 네.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의 생각도 반영하면서 윗사람들 관리자들의 생각도 같이 투영하니까 서로 상호 견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책임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나왔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정과 결과 여기는 조직 투명성 같은 개념도 이제 설명을 했죠. 그죠? 조직 자체가 구성되는 것도 투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 정도 등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 그거 별표 하나 칠까요? 네. 별표 하나 치고 그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9세기 초에는 행정이론에서 보니까는 그때는 관료제 이론이었대요. 관료제 이론. 예. 그 관료제 이론이 있던 시절에는 행정 이념이 합법성이었대요. 관료제 이론 옆에다가 입법국가라고 하나 써놓으셔도 좋아요. 입법국가 시대에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법성이라는 행정 이념을 강조했대요. 왜 그러냐면 입법국가니까 입법부가 결정한 걸 행정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 이행만 하면 돼. 머리 쓰면 안 돼. 손발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의회가 만들어준 법을 그대로 집행해라. 니들은 그거를 판단하지 마라. 그냥 집행해라. 그래서 합법성이 강조됐던 시대고 그러다 행정관리론 시대부터는요. 요게 이제 기계적 능률성,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됐죠. 기계적 능률성이 강조가 됐고 통치기능론 때 사회적 능률성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요 중간에 인간관계론이 끼어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회적 능률성이 오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민주성도 하나 쓰세요. 민주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디목 같은 학자가 이 두 가지를 다 걸쳐 있는 학자죠. 예, 사회적 능률성과 그다음 민주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가 어떻습니까? 당시가 말이에요. 당시가 대공황?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이 뉴딜 정책 같은 걸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연구해서 거기에 민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보면은 행정행태론이 있어요. 이때는 합리성. 왜냐면은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래 관찰해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정책론에서. 사이먼이 진짜로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관찰해 보니까 이 이자들은 행정인들은 말이야. 행정인들은 자기만의 합리성을 내세우긴 해. 그런데 그 합리성이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야. 인간 자체가 그렇게까지 되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합리적인 척하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경험이라는 게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성격도 반영돼요. 성격도 반영돼. 그래가지고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이 있고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이 있고 그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될 때는 항상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몇몇 대안들을 바탕으로 몇몇 대안들을 바탕으로 그냥 그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투입했을 때 결과를 예측해 본 다음 그중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운 거 하나를 고르더라 이렇게 해요. 이거 만족 모형이라고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정책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당히 만족스러운 걸 선택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능력상의 한계는 있더라도 어찌됐거나 아까 말했던 뭐예요? 수단의 적합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관료들이, 행정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리성이다. 행정행태론. 합리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발전행정론은요. 효과성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경제 목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것은 이제 효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론은 형평성이었죠. 이거는 뭐 더 말 안 해도 되죠. 신공공관리론은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 능률성과 효과성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뉴 거버넌스 시대는 요게 이제 바로 사회적 자본, 신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행정 이념들을 이렇게 그 행정학 이론의 전개에 맞춰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 요거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심화 이론은요, 지금 우리가 뭐 볼 필요까지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고요. 여기서 몇 개만 꼭 필요한 것만 좀 찝어 볼게요. 반복되는 것도 그냥 지나치고 좀 이제 지나가는데 94페이지 가보시면은 정부 규제가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좀 보시냐면은 나머지는 다 반복이고요. 95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정부 규제 방법 중에 행정지도라는 게 나왔어요. 행정지도. 이게 사실은 규제 수단이죠. 정책 수단이에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뭐 프랜차이즈, 바우처 뭐 이런 행정 수단들 봤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규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먹히는 방식입니다. 권위주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발전도상국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정부가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행정부가 행정 지도는요, 말 그대로 지도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이 방향을 좀 제안할 테니 웬만하면 이 방향에다 좀 따라와 줘요. 라고 민간 경제 주체들한테 이렇게 권장하면 민간 경제 주체들이 좀 쫄려, 사실은. 행정부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쫄려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거 행정지도예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요. 입법부를 통해 갖고 다 입법화 해가지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것까지 다 갖춰갖고 이렇게 가려면 시간과 비용과 자원과 이게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마음이 급한데 또 특히 국회에서 행정부 말을 잘 안 들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손쉽게 해결하려고 행정지도 같은 걸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권장하는 거지. 다만 아직까지는 법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법적 강제력이 잘 없어요. 법적 강제력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권위주의에서 왜 먹힌다고요? 근데 권위주의 때는 좀 쫄려, 안 들으면. 왜냐면은 그 자체로는 절차상 그걸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행정지도 말 안 들었다고? 그런데 다른 수단을 동원해. 어떤 거냐? 소방점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생점검 나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세무조사. 이런 거 막 해버리고. 이런 거 하면은요, 털으려고 맘먹고 가서 털면은요, 뭘 털어도 털어와. 뭘 털어도 털어와요. 국가 권력이 나서서 저거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 뭐라도 들고 오게 돼 있다니까? 뭐라도. 그런 사례로 최근에도 좀 시끄러웠던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할게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막 공방을 벌이긴 하는데, 어쨌건 국가 권력이 그런 것까지 털어야 되냐? 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것도 잘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위생 잘해야죠. 그런데요, 일부러 가가지고 시비 걸 생각으로 어떤 이런 가게 같은데 말 안 들어. 행정지도 했는데. 가가지고 위생 상태를 막 구석구석, 여기 먼지 쌓였네, 이거? 비위생적인데? 이러기 시작하면은 안 걸릴 데가 어딨냐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면은요, 잘하다가도 한 번씩 실수하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무조건 털리게 돼. 무서워, 그래서. 행정 권력을 막 남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무섭다고요. 말 안 들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딱 걸고 넘어가니까. 그래갖고 행정지도가 먹혀. 그 지금은 먹히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도 안 먹힙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거 잘 먹혔지.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많이 써먹었으나 지금은 이제 안 먹히고 자꾸 이런 걸로 시비 걸고 딴 걸로 막 접근해서 이러면 막 행정소송을 낸다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버려요. 여러분 공권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느낌이? 되게 공포스럽진 않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뭐 사법 권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서야 뭐, 그잖아요. 행정 권력이 우리한테 뭐 권고한다고 내가 그거를 무조건 내가 살떨려서 지켜야 된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지금. 민주화 됐으니까. 행정도 민주행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데, 그런데 과거에는 되게 두려웠겠죠. 예, 과거에는 말빨이 많이 먹혔던 거고, 지금은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사업하려면 관시가 중요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관시가 중국말로 관계를 관시라고 한다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행정 관료들의 힘이 여전히 세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경향이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행정부의 입김이 세고, 행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관료들한테 밑보여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안 해주려고 하면은 내가 뭘 합법적인 걸 하려고 해도 자꾸 시간 끌고 딜레이 시키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선 여전히 행정지도가 먹히지. 이해돼요? 예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이런 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선 잘 안 보이지만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심화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넘어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다뤘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다룬 적이 있는데 뭐 또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개념은 알아두자고요. 사회적 기업, 기업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매출로 버텨야 돼. 그걸로 운영해야 돼.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번 돈을 다른 그 사적 기업처럼 뭐 주주들이 다 챙겨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재투자에 쓴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인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언가에 충족이 되면은 인증을 받아요, 인증을. 그리고 그 요건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넘어가시면 이제 99페이지에 덧립의 관청 형성 모형이 나와 있어요.
관청 형성 모형이 나오는데 니스칸에는 예산극대화모형 비판했다 그랬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까지 돈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세 번째 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짝대기. 부서들 간의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추구의 동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장관이야. 그러면은요, 어때요? 야, 우리 조직 전체가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누가 장관까지 나서갖고 야, 우리 예산을 많이 따자. 이렇게 하냐는 거야. 그거는 보통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일 처리할 때 편리하려고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하지.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위해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관심을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됐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관료의 동기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동기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에 보면 전달기간, 봉사기간, 규제기간, 계약기간 등 핵심 예산이나 관청 예산과 직결된 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강한데, 그런데 사업 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관청 자체가 핵심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조직도 물론 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 정도만 있으면 되는 조직,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감사원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감사원은요, 예산을 감사원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비용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뭐 건설교통부처럼 돈을 따다가 도로를 깔아야 된다든가, 보건복지부처럼 돈을 받아다가 복지예산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감사원 직원들은 돌아다니면서 감사만 하면 되는데 뭘, 자기네 인건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런 데들은 사업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네 조직만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예산 극대화를 하냐 이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개선 기능보다 참모 기능을 더 선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선은요, 실무 공무원들 쭉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산 확보하려고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참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막료라고도 하는데, 참모 막료들은요, 옆에서 스태프. 그래가지고 전체 조망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 전체 조망을 하고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참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구분된다는 겁니다. 참모들은 효율성 같은 데 관심이 더 많지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관청 형성 전략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관청 형성 전략은 어떻게 이제 형성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거요. 고위 관료들은요, 자기네가 골치 아픈 거 있죠. 골치 아픈 거, 뭐 민원인들 계속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거나, 단순 업무 같은 거는 또 아웃소싱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관청 형성 전략을 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영화도 하고 공기업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어딘가에 떠넘기려고 그러지, 골치 아픈 걸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대략 그런 정도 특징들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가면 레짐 이론에서 스톤의 레짐 이론이 있어요. 스톤이 봤을 때 한 도시 내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개발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중산층들, 여기서 그냥 자기 먹고 살 만한 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보적 가치를 또 추구하기도 하고, 그죠? 더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중산층들이. 뭐 그런 것도 얘기했고, 하층의 기회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충돌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레짐들의 힘이 되게 세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걸 억누르고 막 이제 재개발 같은 것도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스톤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이제 101페이지 가보면 뭐 사실과 가치에 대한 비교가 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절대론하고 상대론이 있어요. 이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이 관점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절대론적 가치관은 이게 의무론적 가치, 뭐 내지는 의무론적 윤리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옳은 건 그냥 해야지.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칸트라는 학자 알아요? 칸트? 들어는 봤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 칸트가요. 정언명령, 가언명령 이런 거 얘기했다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뭐냐면 칸트는 이랬어요.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가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말이야 가언이. 예, 그게 잘못된 거다. 그 어떤 걸 그렇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이런 보상이 따라오겠지? 이런 자기 계산적인 행동 있죠. 그렇게 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정언명령은 뭐냐면요. 정언명령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더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언명령을 따르라고 얘기한 게 칸트예요. 이런 학자들이 이런 절대론적 윤리론, 절대론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진 거지. 진짜 옳은 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 그런데 여기 상대론적 윤리관 같은 거 있죠? 목적론적 윤리관. 이거는요. 그냥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옳은 거지. 어? 뭘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게 딱 정해져 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더 실용적인 관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양 철학은요. 서양의 윤리학설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해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영역 안에는 이 두 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상대론적인 거냐 절대론적인 거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아니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누구 때부터요 그래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절대론이지. 절대론이죠. 진짜 진리는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설파하고 다니는 거야. 백수지 백수. 백수. 학원 강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타 강사가 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설파하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득권 측에 있었던 자들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이는 거지. 예.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간 존중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중돼야 되고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그들은 여기서 상대론적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너 자신을 알아라. 절대 진리란 있다. 절대 진리를 도출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사색해라.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아는 자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돼갖고 서양 철학의 흐름을 이게 형성해요. 두 가지가 계속 논쟁하면서. 예. 그런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선지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공익 같은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공익을 얘기할 때 절대론의 입장과 상대론적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정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대론이지. 과정설은.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 합의, 도출, 뭐 우리의 이익을 다 각자가 주장하면서 거기서 합의한다며. 그게 공익이라며. 그러면 그거는 상대론이지. 절대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빗대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념은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합리성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막 별의별 주장들을 다 했는데, 이 종류들을 막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디징의 합리성 같은 게 있습니다.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죠? 네, 그게 또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임성과 투명성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화까지 예, 툭툭 건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는 기본 이론에서는 없고, 이론 과정에서는 없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재조합돼서 다 소개가 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거나 지금 뭐 해설 보면서 풀어보시거나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책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